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이 되게 길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민원연이 정책위원회를 했는데 나름 경론을 펼치고 경론 펼쳤어요. 예, 뭐 가짜뉴스 대책이랑 뭐 이것저것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숙제만 잔뜩 저희에게 남은 여러 가지 숙제가 지금 많이 민원연 정책위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결론. 예, 할 일이 원래 많은데. 숙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더 늘어나네. 네, 한 달에 한 번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회의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인데요. 한 달에 한 번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아마 다시 한번 회의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까지 다들 숙제를 많이 맡으셨어요. 자, 우리 김소중 정책위원장님께서 금요일 날 상을 당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모두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나름 바빴습니다. 민원연에서 언론을 모니터해 주실 인턴을 찾습니다. 인원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조금 많이 5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시사 토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뉴시스나 이런 통신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언론 모니터다. 주 5일 매일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못해요 하실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은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꼭 하셔야 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해본 결과 단 하나 조건은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인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막 모니터 하자고 아마 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같이 최소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고 본인이 좀 더 일정을 잡아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 언론 모니터 인터넷 언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한번 볼게요. KBS의 그 사장 공모를 앞두고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찌라시가 돈다고 꼭 굳이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KBS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이 찌라시를 허위 정보가 담겼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했겠죠. 지난달 말부터 두 가지 버전의 찌라시가 돌고 있다. 설마 하다가 나중에는 찌라시가 이렇게 돌 정도로 관리 못하는 현 체제가 문제일 것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라면서 이경호 KBS 본부장이 간담회에서 말을 했답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찌라시는 2018년 KBS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서와 KBS 역할과 차기 사장의 조건이라는 3쪽짜리 문서 두 가지 버전이래요. 찌라시 이렇게 많이 8쪽, 3쪽 이렇게 도나요? 열심히 만들었나 그러니까 네. 제목은 더 그럴싸하네, 그죠? 네. 얼핏 보고서 형식으로 보이지만 해당 문서들은 작성자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익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KBS 그러니까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됐다고 합니다.
대단한데. 네. 자, 두 찌라시는 양승동 형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건,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관점 자체가 문제. KBS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도움이 되려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일단 실패.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정 그 곳에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관점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 네. 이거 의도성이 짙게 네, 있는 것 같은데. 특히 KBS 역할과 차기 사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찌라시에서는 KBS 현 체제가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고 있나, KBS 현 체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등의 소제목을 더해서 김아묵의 후보 이력이 첨부되어서 이 김아묵의 후보를 띄워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나 봅니다. 그럼 이쪽에서 뭔가 밀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찌라시는 또 누가 했는지 아직 모르는 게 찌라시 아닙니까? 네. 자, 이경호 본부장은 내용 자체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노조 입김에서 자유롭고 KBS를 청와대에 갖다 바칠 사람이 KBS 사장이 돼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그죠.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고대형을 원하는가? 허무맹랑한 찌라시가 여권 곳곳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작성자가 누군지 추적해 확인되면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KBS 새 사장의 조건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새 사장 조건 지금 양승도 사장에 대한 평가도 저는 굉장히 후하고요. 뭐 지금 사실은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요. 한 너무 8개월? 네. 너무 짧고요. 그 와중에 8개월 중에서도 뭐 뭐라 그러죠? 인사청문 뭐 늦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맞아요. 제대로 일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일한 것 치고는 지금 제법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네. 평가가 괜찮아요. 보도에 대한 평가들도 그렇고 MBC에 비해서는 오히려 늦게 정상화 과정에 이제 합류했지만은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찌라시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늘 말하지만 공영방송은 어떤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추켜 세우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는 존재. 이거는 애초에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공영방송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작은 문제점이라도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 발생하면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침묵하라? 이 정부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거는 애초에 개념이. KBS를 갖다 바치고 네, 이건 네. 좀 너무 심하다. 갖다 바치는 거 지난 정부에 잘 보지 않았나요, 저희가? 10년 동안 해봤지 그러니까요. 네, 이거 않습니까? 잘 봤는데 뭘 또. 그런 네. 사장이 와야 된다는 주장이죠. PD저널 기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랩 제어가 심사에서 제어가 조건의 이행실적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12일 전체 회의에서 제허가 심사 기준 개선과 신청 양식에 특수관계자 현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 뭐 어쩌고 저쩌고 개정안을 보고했대요. 아니 자. 이거 초반에는 이상하게 해놓고 이걸 확대하겠다고. 아니 이게 확대가 아니고 이게 정상화지. 사실은 그냥 정말 그동안 다 까먹고 안 하다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락한 것도 안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감사 결과 나와서 정말 뭐라고 했지만 2014년에 TV조선 미디어랩과 MBN 미디어랩을 허가하면서 소유 제한 위반, 지주회사 10% 이상 지분 소유 금지 위반을 적발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네 직원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기도 미안하다며 헛소리하는 그런 감사 결과를 방통위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절차 개선 사항을 일부 반영한, 그런데 이걸 제목을 강화한다고 뽑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 참. 있는 거라도 좀 지키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항상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욕을 먹은 다음에 안 먹은 척하고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화해놓고 나중에 우리 또 몰랐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땐 또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 맨날 이러고 지금 우리는 진짜 제가 그래서 우리 실력 정말 민원연 우리 실력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껴서 짜증이 나거든요. 뭔가 좀 우리도 이 공무원들의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이 짱구를.
이 사람들이 너무 교활하게 자꾸 꼼수를 부리니까. 근데 매번 우리는 그거를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번엔 강화했나 보다. 강화했다니까 방화했겠지 해도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딱 뚜껑 열면 왜 이렇게 나왔어 따져보면 그때도 막 정보 공개하라고 청구해서 따져보면 뭐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계속 발견되니까. 진짜 어떻게 강화하면 뭐 하나? 막 전문가를 저희도 막 팍팍 써가지고 막 뭐 변호사도 막 진짜 제대로 막 고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아무튼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변호사를 김앤장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김앤장이 오겠나? 우리가 뭐 건당 5,000원씩 준다고 해볼까요?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발 뉴스 하나 더 주셨는데 요거는 그 SBS에서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에서 삼성 관련된 지금 내용 그 삼성 차명부동산 의혹 보도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 절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다른 언론에서 받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뿐만 아니고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도 한겨레 신문의 그 지금 에스더 운동, 기도 운동 관련된 보도 왜 이렇게 안 받냐. 다른 언론이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 천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언론이 진짜 좋은 보도를 찾아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저도 좋은 보도를 정말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나쁜 보도는 오히려 쉽게 노출이 되는데 좋은 그렇죠. 보도를 꼼꼼하게 읽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화내고 가셔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에 이렇게 분노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허접한 보도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민원연에서 그 지적하고 있는 많은 허접한 보도들 있잖아요. 중앙일보의 허접한 제목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보시고 언론이 그냥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 혐오에 빠지는 게 아니고 좋은 보도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좀 그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언론을 지지해주는 이런 운동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좋은 보도를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동준 씨랑 같이 방송 모니터 결과 해볼 텐데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오늘 특집입니다. 네. 어머 본인도 이제 특집으로 하기로 했어? 약간 어딘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듯한 네. 뭔가 금요일 방송의 연장선상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 민원연 방송 모니터 어디에 있나요 특집? 네. 재밌는데? 진짜 임재범 씨 노래가 생각나죠? 동준이 잘하네.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목을 좀 해보자. 그랬구나. 모니터마다. 좋아요. 제이 씨한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동준 씨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나요? 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굴 찾습니까? 첫 번째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될 건 지상파 3사입니다. 네. 지상파 3사 저희 금요일 날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정감사 이후에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 지상파 3사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저희 댓글에서는 MBC만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KBS, SBS도 같이 확인을 했어요.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KBS, SBS도 했습니다. 그렇지. 다 해야지. KBS, SBS, MBC 세 방송사 다 했는데 먼저 KBS와 SBS는 약간 보도 양태가 비슷했습니다. 방송사 입장만 하는 거예요. 중간 광고가 아시다시피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KBS 먼저 그냥 KBS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KBS 보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해마다 30% 이상 줄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이런 내용 설명을 해요. 본인들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신 뭐 걱정해줬다 이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발언을 보여주는데 이 김경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상파가 과연 없어지면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상파 방송이 공정성에 있어서 좀 의미를 가져야 되고 힘이 더 커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걸 굳이 중간 광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 주장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기 위해 쓴 거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채널이 만들어질 당시 신생 채널의 안착을 위해
지상파에게만 금지했던 중간 광고를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의 발언 이 비대칭 문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편에 대한 특혜를 없애든가, 다시 말해서 종편에게 허용해주고 있던 중간 광고를 없애든가, 아니면 지상파에서 맡고 있는 중간 광고를 허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종편에도 없앴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불가능하다고.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립서비스입니다, 이 말은. 이걸 말하지 그 종편만 없으면 종편도 이제 막 공평하게 없애. 케이블 채널 얘기할 거고요. 네, 못 없앱니다, 결과적으로.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호성 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지 작업을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 말미에 와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마쳤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해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로드맵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내년엔 무조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보도만 보면 중간 광고를 지금 허용을 해줘야 되고 지상파가 굉장한 위기다라는 것만 나온 거죠. 허용해줘야 뭔가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그렇죠. 느낌. 네. SBS도 비슷했어요. SBS는 구체적인 근거로 좀 다른 예시를 들었는데 지상파 광고가 지난 2011년 2조 3,7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100억 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료 방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 7,500억 원으로 지상파를 추월했습니다. 본인들 광고 깎이는 사이에 종편, 케이블 채널 이런 데는 광고비가 늘었다. 이게 중간 광고 때문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나서 아까 등장했던 김경진 의원, 이철희 의원 발언 그리고 이호성 방통위원장 발언도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역시나 보도 마무리에는 방통위는 지상파의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보도가 끝나요. 이게 끝입니다. 반론도 없어요. 이 보도에서는 심지어.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그냥 그렇죠. 끝나버렸네. 네. 그리고 저희 댓글에서는 MBC가 그걸 한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는데 개중엔 MBC가 가장 나왔습니다. 웃기죠? MBC는 그나마 반론이 있었어요. MBC도 김경진 의원, 이철희 의원 발언 똑같이 보여줬고요. 그런 뒤에 반론을 약간 싫습니다. 반면 지상파가 중간 광고를 허용하면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앞서 나왔던 두 의원의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금요일날 얘기를 했듯이 자유한국당 장용기 의원이 광고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당이 전부 반대해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하실 생각입니까? 공격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좀 웃기죠. 근데 이 자유한국당 발언도 결과적으로는 돈 얘기만 한 거예요. 시청자의 시청권 얘기는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사 모두 다 시청자 얘기가 없다. 어떻게 이 국민의 뉴스, 국민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청자 입장 하나도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시청자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느냐? 이 여론이 중간 광고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있을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싫어요, 진짜. 이게 참 웃기죠. 저는 종편 보다가도 중간 광고 나오면 진짜 짜증이 확 나가지고 돌려버리거든요. 예능 같은 거 보다가도 흐름이 끊깁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지난 8월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 이 시청자의 입장을 따왔어요. 근데 이 시청자의 3명의 입장인데 그중에 한 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딸과 드라마를 같이 볼 때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아이가 아이 짜증나라고 한다. 나랑 비슷한데? 나도 한창 몰입하는데 흐름이 뚝 끊겨지니 짜증이 솟구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청자가.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이 얼마나 많은가를 위해서 한겨레가 이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조사를 누가 했냐면 김병희 서원대 교수팀이 했어요. 그래서 지상파 중간 광고에 대한 여론조사 인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 1, 2부제를 운영을 해서 중간에 광고를 하나 넣잖아요. 그렇죠. 끊어서 가잖아요. 편법으로. 이제 그렇죠. 그걸 유사 중간 광고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방송 흐름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라는 인식이 조사 대상의 69.3%였어요. 아유, 당연하지. 웃기죠? 당연하죠. 물론 이게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근데 이 방송사가 아까 설명했던 안정적 재원 확보로 방송의 질을 상승시킬 거라는 인식은
6.6%밖에 안 됐어요. 현저히 낮잖아요. 근데 이게 뭐 8월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겠냐라고 해서 제가 최근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최근에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구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끊기지 않고 볼 시청권을 제한하고 시청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함으로 반대한다. 이 의견이 얼마나 나왔느냐? 60.9%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죠. 지상파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양질의 프로그램 생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30.1%였어요. 시청자 여론은 어쨌거나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가 이런 시청자 의견 하나도 반영을 안 한 채 보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중간 광고를 대비해서 뭔가 중간에 끊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김성주 씨가 그 엠넷에서 하던 슈퍼스타 K 이런 거 60초에 네, 뭐 이런 단어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자, 그래서 아무튼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진짜 요즘 우리 쪽 사람들도 이제 KBS, MBC가 워낙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일단 비대칭 구조는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고는 하는데 과연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MK가 살아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딱 뭐 설득력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계속 과학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해서 시청권이라는 것이 꼭 중간 광고 때문에 훼손되느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라고 반대편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양쪽이 다 과학적 근거를 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KM의 그러니까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감정적인 것이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연 내부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예전에는 당연히 무조건 반대였는데 요즘은 약간 KM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이게 잠깐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신료로 인상하자라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수신료로 인상하기에는 수신료 인상은 조금 더 KM이 제대로 특히 KBS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시화된 다음에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또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또 자유한국당이 붙잡고 늘어지겠죠. 증세 프레임으로 가면. 그래서 이게 되게 높긴 하지만 아무튼 하긴 해야 되지만 아무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신료 인상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금 이제 KM이 너무 어렵다. 실제로 뭘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냥 단순히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지상파는 계속 자기들 주장을 보도를 통해서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을. 근데 또 반대 주장은 또 사실 별로 안 나오고 있고. 거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양쪽에 진짜 무슨 대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야기가 진짜 누가 과학적이고 그러면 이미 다른 방송 그러니까 종편과 유료 방송에서는 이미 시청권이 다 훼손됐는데 왜 지상파만 훼손되지 말라고 요구하냐라는 게 지상파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저쪽을 내려주세요. 그럼 저쪽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전부터도 지금 종편 어떻게 그거를 감히 이미 정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종편의 수입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빼라고 했을 때 종편의 반발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신문까지 다 동원해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철희 의원 말이 사실은 정답이죠. 이쪽을 올리기 싫으면 시청자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이 중간 광고를 다 내려라. 그러니까 다 못하게 해라라고. 그러니까 특히 종편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이 정부가 과연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싫은 소리는 다 국민에게 그러니까 부담은 다 국민에게 지금 주고 있는 형태지 TV조선이나 채널A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심의도 국민이 손해보고 있는 것이고 저들은 전혀 조금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신이 지금 많이 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 광고 허용을. 그런데 너무 석연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꼭 번번이 이렇게 국민만 볼모로 잡고 방송사들이 어려운 거 알겠다. 그러면은 애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놨느냐. 이건 MB가 종편이라는 정말 기태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다 손해보고 그런 거지 같은 방송사에다가 돈을 주고 중간 광고를 허용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왜 또 국민이 손해보면서 다시 또 지상파 중간 광고까지 허용하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좀 짚고 반대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론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굉장히 웃긴 단어 하나로 시작하는데요. 그 단어 캠코더입니다. 캠코더가 우리가 아는 그 캠코더는 아니고요. 네. 이게 간단합니다.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네. 세 가지 단어인데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그걸 줄여서 캠코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보통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방법이에요. 캠코더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TV조선이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서 캠코더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 제목이 따옴표인데 이것도 아마 PD님은 안 보시겠죠. 따옴표니까. 네. 문화예술 공공기관 임원 50%가 낙하산. 요거예요. 따옴표 나오면 무조건 안 보면 이거 보면 안 돼. 네. 이런 기사 읽으면 안 돼. 근데 웃긴 건 이 따옴표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따옴표의 출처가 누군지도 설명을 안 해줘요. 사실 TV조선은. 네. 뭐 어쨌거나. 이래서 이거 한번 보면 안 된다. 어쨌거나. 네. 이 보도 시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3개 기관 임원 3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친문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9개 문화예술기관에선 절반이 문재인 대선 캠프, 이념적 코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뜻하는 캠코더 인사였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시청자들이 뇌리에 딱 안 박힐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웃기죠. 이러고 나서 뭐 기자도 보도에서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와서 가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자유한국당에서 쓰나?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 썼습니다. 아 그래요? 놀랍죠. 대박.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황인호 씨 기억하시나요? 그 저희 종편 보고서에 나왔는데 TV조선에서 이분을 간첩 활동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강원랜드 지금 상임감사위원회 후보다 막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때 신보라 의원이 이 캠코더 인사를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금도를 넘어섰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TV조선도 요걸 가지고 이 정운섭 기자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3개 기관에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모두 249명. 그중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 민주당 출신 인사는 모두 76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합니다.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 그죠.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이 76명이니까 뭐 어쨌거나 뭐 비율로 봐서 31%나 있다는 거 저는 이걸 계산했다는 것도 웃겼어요. 한 명 한 명 다 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한 90% 되는 줄 알았네. 제목만 보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TV조선이 문제를 삼은 게 어디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TV조선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신임 임원 9명 중 7명을 캠코더 인사로 뽑았고 7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6명을 캠코더 인사로 채운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말을 갖다 붙이냐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말을 갖다 붙입니다. 이 형님과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김재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통하여 문화예술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막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도 제목에 따옴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TV조선이 이 보도 내내 이게 따옴표가 누구 건지 말 안 해주거든요. 찾아봤더니 김재원 의원이 한 말이었어요. 김재원 의원이 바로 전날 3일날 했어요. 이 발언을. 네. 그나마 이 조선일보는 이걸 그래도 김재원 의원이 했다고 싫었어요. TV조선 이거 쏙 빼놓고 따옴표로 한 거예요. 이 출처도 말 안 해주고 따옴표 보도를 낸 거죠. 따옴표는 이래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특히나 이 TV조선이 강조한 인물들이 있어요. 3명의 인물을 소개했는데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인 김재동 씨 등이 소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이고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지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게 자막을 붙여가지고 콘텐츠진흥원장 진보인사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막을 까는 겁니다. 좀 이상한. 심지어 진보인사 소속에는 이 따옴표도 붙였어요. 웃기죠? 네. 그리고 한 명 더 문제 삼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웃겼습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5월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개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일단 이 발언의 문제점은 어떤 영화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논란이 됐다는데 도대체 무슨 영화지? 오석근 위원장도 잘 모르는데 그러게. 누가 논란이 됐고 뭐가 논란이 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논란이 됐대요. 일단 그러면서 누구 발언을 덧붙이냐면 장예찬 시사평론가 발언을 덧붙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종편 패널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전 정권의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엄격하게 처벌하면 현 정권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적폐청산의 명분이 바로 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요것과 이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 이걸 합친 거죠. 이게 유사하다. 뭐 유사해. 진짜 하여튼 보도를 이렇게 섞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 말미에 와서야 진짜 한 문장으로 반론이 실어져요. 문체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반론은. 네. 진짜 하나마나한 또 보도구만. 웃기죠. 네. 근데 이게 좀 사실은 하나마나 보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억지 보도에 가깝죠.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더 검증하고 파고들었어야 하는 보도인데 굉장히 어설프게 보도를 구성한 거죠. 아니 블랙리스트랑 비교되는 거라면은 그 사람들이 임명돼가지고 임명될 때 뭔가 이상한 비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임명되고 나서 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어떤 문화인들한테 뭐 불이익을 줬다던가. 그렇죠. 뭐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안 해요. 웃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인사를 잘하고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서 좀 사실은 짜증이 좀 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도 약간 변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어. 캠프 출신들이 많이 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또 반대로 코드 인사라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다. 모든 정권이 모든 사람이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나하고 코드라는 게 결국은 철학이 맞는 철학이 맞는 거. 나의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거지 뭐. 그러면 뭐 민주당이 정부를 잡았는데 맨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을 총리로 앉히고 이래가지고 산으로 가 이게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싸우다 진짜. 끝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국회에서 그냥 적당히 하시고 그런 어떤 국민의 대표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그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 그리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코드 인사까지는 또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그 집권 당이니까 또 할 수 있어. 근데 이명박근혜 때 얼마나 코드 인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캠프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캠프에서 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뭐 전문성 결국은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냥 캠프에 줄 섰다가 우연히 막 그냥 출세해버리는 거 이거 우리가 모두들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정부의 인사를 검증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필요하다. TV조선이 하더라도 필요한 거고 TV조선이 하더라도 옳은 말이면 아파야 되고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주장이 대부분 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억지를 그대로 TV조선이 가져다가 앵무새처럼 또 떠들면 그거는 아프지가 않고 짜증이 난다는 거지. 따옴표 보도의 실체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반론도 실어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아프게 지적을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자, 좀 더 비평을 해봅시다.
봅시다. TV조선의 문제. 그래서 TV조선이 하지 않은 전문성 검증을 제가 해봤습니다. 찾아왔어요. 이분들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인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 언급됐던 이 탁현민 전 행정관과 김재동 씨가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의 전 대표였다는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이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18년 동안 그 기획사 대표로 활동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18년 동안 그 기획사 대표로 있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자연대 대표 그리고 한국대중음악 연구소 이사 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관련 분야에서는 꾸준히 활동을 해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그냥 전문가예요. 이 분야에서 이미 18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탁현민, 김재동이라는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뭔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이분도 홍대에서 미학 박사를 땄어요. 홍대에서 미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서울시 문화체육기획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어떻게 보면 문화행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일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일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일을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네. 그죠. 그리고 가장 웃겼던 그 비판의 주인공 오석근 영화진흥원장 이분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이었고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계 현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리고 그 TV조선이 5월에 개봉해서 논란이 됐다.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뭐예요? 그 영화 뭐냐면 다이빙벨 그 후예요.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나 이거 봤어.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한번 봤어.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그 영화인데요. 제가 아까 오석권 위원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을 역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못했잖아요. 결국 파행이 됐고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연으로 나왔다고 논란이 됐다고 한 거예요. 진짜 웃기죠? 심지어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받길래 논란이 됐지? 라고 해서 전국 관객수를 찾아봤더니 이상호 기자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2,981명이었습니다. 얼마 많이 본 것도 아니에요. 논란이 되려면 나는 뭐 한 2만 명이 본 줄 알았어요. 저는 2만 명도 아니고 2,981명인데 논란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니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 영화 가지고 주연 출연했다고 논란이라고 하는 건 TV조선밖에 없었어요. 대단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언론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좋은 사례들 좀 있으면 없나요? 사실 타 방송사, 타 언론에서 전문성 검증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것은 2014년도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쵸. 친박 낙하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공기관 친박 임명사전을 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TV조선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TV조선 보도를 했을까 하면서 2014년도를 찾아봤는데 했어요. 대박. 심지어 보도 제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였냐면 공공기관 84곳에 친박 낙하산 114명 이렇게 제목을 달은 거예요. 웬일로 멀쩡한 제목을 달았지? 해서 보도를 봤어요. 근데 보도를 봤더니 이번 보도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요? 여러 면에서 달랐는데 뭐지? 첫 번째 출처가 나와요. 아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했던 발언이라는 거 안 나왔잖아요. 이번 보도에. 그렇죠. 근데 시작부터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친박들의 낙하산 인사가 최근 노고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유세 본부장을 지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선대위 공보단장 출신인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던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과 지난해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에 밀려 탈락한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까지만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본인이 주연한 영화를 개봉해서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방송인 김재동 씨의 소속사 대표다. 뭐 이런 짜잘한 개인사 같은 거는 절대 안 나와요. TMI가 없네. 네, 그럼요. 이런 거 안 알려줍니다. 사실 이런 거 안 알려주는 게 정상이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론을 막 실어주는 거예요. 새누리당 반론 해줘야 되잖아요. 새누리당 그리고 반론 되게 막 열심히 했어요. 당시에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낙하산 인사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14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이송원입니다. 설명해 주는 아니, 거예요. 그건 반론이 아니잖아. 웃기죠. 반론님 이 사람의 전문성이 있어서 아니 뭐 어쨌거나 임명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한 주장은 한 거지. 그렇죠. 새누리당이 얘기해주면 그들이 한 주장은 다 실어준 거지. 그럼 우리도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뭔가 반론 있을 거 아니야. 민주당도. 정부나. 진짜 되게 웃긴 게 이 뒤에 심지어 그러자 새누리당은 친박 임명사전의 인물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같은 당 내에서도 새누리당 진짜 웃긴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도 친이명박계는 버린 거예요. 쟤네 다 친이명박계야 이렇게 해서 버린 겁니다. 세상에 희한하네. 이런 내용을 막 보도에 실어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 검증이 없습니다. 한마디 나와요. 전문성은 이거 한마디 나와요. 새누리당 발언으로 한마디 나오는 겁니다.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걸 가지고 보도를 낸 방송사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 JTBC를 가지고 왔는데 JTBC는 앵커 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이 앵커 브리핑 제목이 낙하산과 돈워리 친박 임명사전 들춰본이었어요. 제목부터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 돈워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가 있었어요. 네네. 이분이 지금 그만두셨는데 문재인 정부 대단했죠. 이후에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선 직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치 입문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분이 딱 잘라서 말해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Don't worry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관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Don't worry. 정치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Don't worry. Don't worry.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이걸 막 따온 거죠. 이걸 막 따오면서 이제 뭐 손석희 앵커가 정말 그 특유의 딱 보여주고 나서 비판을 하잖아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김성주 회장은 뭐 비록 정치는 아니지만 적십자사 총재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아서 바로 구설수에 올랐죠. 회비도 내지 않은 총재가 어떻게 회비를 거둘 것이냐 이런 비아냥마저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적십자사 총재인데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5년 동안. 아니, 총재 아니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뭐. 언제부터 낸다잖아. 미납금 다 내는데. 하여튼 이분 되게 웃긴 분인데 하여튼 손석희 앵커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말은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분이 그때 막 이상한 우산 쓰고 다니시는 거 이때 낸 해명도 되게 웃겼는데 아마 하여튼 이거 넘어가고요. 손석희 앵커가 또 이걸 예를 들면서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기업에게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자진 공시하도록 한 결과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종 특혜를 주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기업이 빚더미 속에 있는데도 직원 복지비를 과다하게 써서 환심을 사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할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TV조선이 앞서서 그 보도를 할 때도 새누리당 반박을 실어줄 시간에 이걸 따져봤어야죠.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V조선의 2018년과 2014년 공통점은 전문성 검증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서 지상파 3사에게 시청자의 입장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TV조선에게 여기서는 전문성 검증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봐야겠죠. 네. 없네. 없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중간 발표를 했어요. 이때 나온 게 5.18 기념식 정말 웃기더라고요. 5.18 기념식 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는 것을 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을 중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재창 방해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깨알같이 정말 정성이 가득한 정말 아이디어가 출중한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 일단 발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둘 다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재창을 못하게 한 출처도 되게 웃겨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기념식에 갔는데 그걸 갔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의전 비서관실이 이걸 지적을 했대요. 재창하는 걸. 그래서 2009년부터 재창을 못하게 할 방법들을 막 찾은 거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재발방지위가 밝혔는데 그게 32주년 공연 계획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공연 계획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념식 때 참석자들의 기립과 재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 둘째 소절은 합창 또는 전주 도입, 무용과 특수효과 등의 공연 요소를 추가해서 기립과 재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뭔 그런 것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말도 안 되고 치사해 보이잖아요. 희한하네. 32주년 이 실제 기념식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SBS와 KBS와 보도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네. 실제로 1절에는 무용수들이 나와서 굉장히 느린 템포로 노래를 편곡을 해서 당시 뭐 박지원 의원 등 앉아 있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지를 못해요. 굉장히 느린 템포, 완전히 다른 노래의 느낌으로 느린 템포가 나오고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공연의 느낌이지 따라 부를 수가 없는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가서는 노래가 빨라집니다. 원래 템포로 돌아오는데 계속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줄에 계신 참석자분들이 일어서시긴 했는데 뒷줄에 있는 분들은 안 일어나고 누군 일어나고 누군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안대로 그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꼼꼼하네, 꼼꼼해 진짜.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사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박근혜 정부는 요런 것보다는 조금 숨겨서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재발방지위가 뭐라고 밝혔냐면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반대와 법령 미비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보훈단체가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전 기획했다. 그러니까 이 보훈단체가 몇몇 언론사한테 이 광고를 내게 한 거예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금 기념곡으로 지정한다는데 이거 노래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한 신문사가 어디냐? 조선일보입니다. 물론 조선일보만 있진 않았어요. 세계일보도 있었고 문화일보도 있었고요. 요거를 밝힌 게 미디어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보훈단체가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북한에서 제작한 5.18 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이며 작사자는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다. 5.18 추년일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5.18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걸 광고에 실은 거예요. 네, 이런 걸 광고에 실은 거예요.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광고에다가 실은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 TV조선과 채널A가 또 이번에 한판 했죠. 이 보도 어떻게 했어요? 보도를 안 하는 게 제일 걔네는 이 아쉬움. 그렇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없었던 일 같이 넘어가죠.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러면 보도랑 살펴봐야겠죠. 네네. 일단 안 한 방송사 두 곳이 있습니다. TV조선 채널A. 네, 정답인데요. TV조선 채널A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고요. 역시. 왜 안 했을까? 나머지 5개 방송사는 했어요.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최근에 MBC 뉴스가 개편이 되면서 마이 리틀 뉴스 데스크라고 이 오후 5시에 뭐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걸 해서 시청자의 의견을 막 받는 코너예요. 네. 그걸 실제로 저녁에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하고요. 시청자가 관심을 가진 뉴스, 주목하는 뉴스 요걸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반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단신으로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방송사들은 다 한 건씩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방송사들은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건씩을 다 했어요. 근데 TV조선 채널A만 침묵한 거죠.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TV조선 채널A만 보신 분들은 그냥 모르는 거지. 이런 소식을 모를 수 있지. 사실 이런 깨알 같은 내용은 사실 잘 이게 별로 노출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종편 MBN은 다루기는 다뤘는데 일단 5개 방송사에서도 조금씩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언급드린 그 박근혜 정부의 방해 정황 는 MBN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MBN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만 손에 쥐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헐?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것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안 불렀어요.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이렇게 불렀어요.
방해한 거는 안 부른 건지 못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방해한 거는 이상하네. 설명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이 방해 정황을 다룬 방송사들도 좀 갈렸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당시 기념식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구체적인 방해 정황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리고 SBS는 박근혜 정부 보훈처 역시 시민단체와 야당의 집요한 요구에도 반대 여론이 있었다며 재창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방송사는 KBS, JTBC가 두 방송사 유일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KBS와 JTBC에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었어요. 네. JTBC는 조선일보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광고를 게재한 매체가 조선일보다라고 정확하게 짚었어요. 근데 KBS는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라고만 설명을 한 거죠. 아쉬운데 KBS 조금 아쉽죠. 근데 이거 지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뭐 그래도 긍정적이긴 한데요. 네. 조선일보까지 가지 못한 건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방해 정황에 대해서는 4개 방송사, JTBC를 제외한 4개 방송사가 무용이나 특수효과를 사용해서 이 방해를 했다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삼았고요. JTBC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5.18 기념식에서 유가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걸 보여주면서 이 과정, 이 방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대화, 이 녹취록이나 전화 통화 내용들을 막 설명해 줬습니다. 네. 이게 좀 차이점이었어요. 예, 아무튼 간에 참 부끄러운 거는 안 보여주고 이상한 건 시시하게 또 보여주고 그러는 지금 TV조선 채널A인 것 같습니다. 미령곰탱님,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요일 방송은 약자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아시안게임, 패럴림픽 소식도 듣기 힘들었는데 언제쯤 약자를 대변하는 방송과 신문이 나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약간 정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날 그 논평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방발기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장애인 방송을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미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그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이권이 또 있대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누구 한 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유럽이나 뭐 정말 이렇게 그 장애인 인권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개선되어 있는 그런 국가 수준으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장애인 방송이 진짜 갈 길이 멀다라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논평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방발기금은 나가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부족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제든 토론회를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장애인 단체한테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 언론 단체인데 장애인 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에서만 주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쓰신 거 보면은 유민지 부장 덕분에 토요일 방송 빵 터졌다고 라고 하셨어요. 자, 티에노님 거 읽어주시죠. 네, 티에노님. 쿡 찌르면 조선일보의 이면 하고 괄호 열고 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모든 면에서 약한 놈들이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면이 땜빵으로도 술술 나오시는 차장님 하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써주셨고요. 일요일 방송 듣고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네, 사람들이 좀 오바적으로 옷을 두툼하게 입지만 1년에 몇 안 되는 아주 시원한 요즘입니다. 이제 빨간 날이 없어서 유유라고 해주셨고요. 한 주 고생하시라고. 한 주 고생하셔요라고도 적어주셨네요. 네, 444 0416님 또 한 주가 가네요. 주성치 특집 민원연 소식 책 읽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매달 좋은 강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 읽기는 처장님의 깜빡으로 짧게 끝났네요.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짧게 끝났지만 재밌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책을 2권을 아예 그냥 딱 갖다 놨어요. 잊어버릴까봐. 예, 애들 아빠님 거 읽어주세요. 애들 아빠님, 캐시 후원이 힘이 된다니 기분 좋네요. 같이 사는 친구에게 청취료 내는 겸 일주일에 한 번 후원할까 했더니 이왕이면 유민지 나오는 날 해. 인기인이 되셨네요. 네, 이 친구 이번 달부터 미련녀 회원입니다. 유민지 팀장님 덕입니다. 같이 사는 친구라 하면 부인, 애들 엄마? 뭐야 말씀하신 거 저번에 캠프에 같이 오셨는데
그 애돌 아빠님은 회원이시고 같이 사는 친구님께서는 회원이 아니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같이 회원이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토요일에 또 1,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막골님 또 언년이 화이팅 하셨고요. 레이니 칠세님 또 하나 만약에 풍등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과연 언론들이 어떻게 썼을까라고 생각해봤대요. 그러면서 자영업자였다면 최저임금으로 가게가 어려워 울분으로 풍등 뛰어. 직장인이라면 주 50시간 근무로 수입이 줄어 고민하다 풍등 뛰어. 무직이었다면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에서 해고돼 생활고에 허덕이다 풍등 뛰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정말 짠합니다. 진짜. 네. 레이니 칠세님이 글을 2개나 달아주셨는데요. 요거까지만 읽어드리면 본인이 이제 학원 강사신데 거기 감옥에서 인권이 있었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인권에 대해서 이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그 그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런데 왜 기자들은 이런 거를 모르냐라고 했습니다. 예,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저기 유튜브에도 네. 사큐최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네. 이분께서 계속 그 저희 응원 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네.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번 주에도 여전히 바쁘고요. 저희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강의 원래 강좌 있습니다.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복지 관련된 강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신청 좀 더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신문모니터 교실 월수 해서 29, 30일, 11월 5일, 7일 있는데요. 여기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죠. 20일에 성유보 선생님 및 그 마석술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서 사시는 분은요. 민원연 회원 아니어도 됩니다. 원래 강좌와 성유보 그 선생님, 그러니까 마석술래 그리고 신문모니터위원회 모두 민원연 회원이 아닌 분들도 오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